자, 이 12장에서는 메모리 계층, 즉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하는 우리가 컴퓨터 개론 시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메모리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 동작과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 즉 MMH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개론 시간에 이제 메모리 계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로 갈수록 메모리의 용량 대비 가격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메모리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메모리의 그 저장 용량당 단가가 싸지는, 그래서 메모리의 용량을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밑변의 넓이는 말하자면 이제 메모리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용량이 작아지겠죠. 뭐에 대해서 작아진다? 예, 메모리 그 단위 바이트 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바이트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서는 쓸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메모리 하부 계층으로 갈수록 같은 돈을 가지고서는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메모리 계층의 최상위 계층으로는 우리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비전공자의 컴퓨터 개론 시간에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에 있는 메모리는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비싼 메모리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또는 논리개론 시간에 레지스터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플립플롭을 가지고 만든 레지스터는 상당히 비싼 그런 메모리예요. 그 대신에 조합회로로 만들어진 순차회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레지스터 다음으로 존재하는 계층은 바로 이제 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시는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그리고 레벨 3 캐시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게 보통이지만, 캐시 전체를 갖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메모리의 최상층이라고 알고 있었던 메인 메모리, 바로 반도체 메모리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SSD 또는 하드디스크, 레이드 같은 그런 디스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최하층에는 백업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뭐 테이프 아카이브 저장 장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그네틱 드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하층부에 있는 것인데, 글쎄요, 요새는 이런 백업 시스템, 백업 스토리지도 이제 뭐 SSD의 어레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백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시스템의 가장 최하의 계층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굉장히 큰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때이고, 이것은 그 컴퓨터 아키텍처도 예외는 아닙니다. 컴퓨터 아키텍처의 전체에 걸쳐 가지고 각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심하죠. 우리가 뭐 모니터라고 하는 것들도 뭐 배불뚝이 모니터 CRT에서 뭐 LCD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되는데, 이제 OLED에 터치에 이제 대형 스크린도 이제 풀터치 대형 스크린 쓰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심지어 접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격변하고 있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럽다고 해가지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반도체 메모리들이 그냥 마구마구 쓰이고 있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다시피 백업 스토리지조차도 이제는 SSD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계층이라는 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메모리들을 결국은 CPU와 연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갖다 우리가 바로 버스 인터페이스 구조라고 그러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외부 버스, 내부 버스, 그리고 이제 입출력 버스, 즉 IO 버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존재하는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를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버스이고, 내부에 CPU 내부에 캐시 메모리가 같이 들어있을 경우, 뭐 같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CPU의 칩 안에 캐시가 같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캐시가 CPU의 일부는 아닙니다. CPU는 CPU고 그냥 옆에 캐시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통 이제 CPU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CPU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CPU와 캐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레지스터들과 그 다음에 CPU 외에 바깥에 있는 캐시를 연결하는 이 버스를 내부 버스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내부 버스란 우리가 제5장에서 얘기했던 그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를 연결하는 그러한 버스를 내부 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로도 연결되어 있었죠, 5장에서는. 하지만 메인 메모리 연결되는 부분만은 따로 띄어가지고 우리가 외부 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얘기한다면은 캐시도 외부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와 캐시가 외부 버스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 버스는 레지스터 느낌에 연결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CPU를 설계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딥한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전공자라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학생들이 아직까지 뭐 굉장히 딥한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전공자 돼가는 과정인데 그 입장에서는 내부 버스라고 하는 것은 CPU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버스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 버스란 오로지 레지스터들끼리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는 외부 버스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버스는 뭐 IOP 즉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 뒤에 쭉 연결되어 있는 온갖 그 외부 장치들이죠.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버스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계층을 쭉 본다면은 CPU가 있습니다. CP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레지스터가 들어있어요. R R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통계학의 R 아니에요.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게 내부 버스. 그리고 캐시 메모리하고 메인 메모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버스예요. 여기선 편의상 내부 버스 연결된 것으로 써놨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내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부생 수준에서는 캐시는 내부 버스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하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캐시는 외부 버스 쪽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IO 프로세서 여기 있죠. IO 프로세서 뒤에 붙어있는 뭐 테이프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뭐 사운드 카드, 네트워크, 뭐 PC, MPCI 또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출력 버스에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버스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확히 구별이 가나요? CPU 내부에 레지스터를 연결하는 것이 내부 버스, 캐시하고 메모리를 연결하는 것이 외부 버스인데 여러분들은 캐시까지도 포함해서 내부 버스라 얘기해도 뭐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틀린 것이지만 여러분들 학부 레벨에서는 뭐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내요. 다음 주 내부 버스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뭐 캐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안 냅니다. 학부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구별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칩 안에 캐시가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설계자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이 주기억 장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투링머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투링머신 정의가 뭐였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였죠. 프로그램과 그리고 데이터를 일단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고 즉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명령하고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실행하는 장치, 기계 이거를 투링머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투링머신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1차적으로 저장하는 장치 그것이 바로
주기억 장치입니다. 보통 고속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죠. 아무래도 컴퓨터가 빨리 돌아가려면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때 또는 프로그램을 읽어올 때 빠른 속도로 읽을수록 컴퓨터 수행 속도가 빨라지니까 가급적이 고속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가장 빠른 그러한 장치들을 갖다가 주기억 장치를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뭐 지금은 뭐 레지스터나 캐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가장 뭐 빠른 장치를 갖다가 사용했다라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비용 대 그 저장 용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상위계층에 있는 그러한 메모리, 그 부분이 바로 주기억 장치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 맵으로 입장에서 말한다면 주기억 장치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램, 그리고 롬, 이렇게 우리가 램과 롬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요 두 개를 다 합친 것, 그 합친 것이 바로 주기억 장치입니다. 흔히 주기억 장치 그러면은, 즉 메인 메모리 그러면은 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런 램 있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롬도 같이, 요새는 롬이라기보다는 플래시램이죠. 요새는요. 예, 플래시램인데 이 롬과 램을 갖다 합친 개념, 예, 합쳐가지고 메모리 맵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기억 장치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램하고 롬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해야 돼요. 일단 현재 2020년 컴퓨터, PC나 중형 컴퓨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공자들이 말하는 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모스펫으로 만들어진, 즉 금속 산화물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그러한 바이너리 리프레시 셀로 구성된 그러한 기억 장치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실행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상 뭐 EPROM 또는 플래시램으로 만들어집니다. 바이오스 데이터라든가 바이오스 프로그램, 그리고 부트스트랩 코드 같이 파워가 꺼져도 보존되어 있어야 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램과 롬 칩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거에 사용하던 그 용량이 작은 램이나 지금 사용하는 뭐 4기가, 8기가, 뭐 16기가 램이나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용량이 작은 램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하면은 딱 그대로의 현재 사용하는 용량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램을 봤을 때 램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128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기 방법인데 앞에 128은 128개의 저장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8은 그 각각의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크기가 8비트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램은 128 바이트짜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8비트 단위로 인풋하고 아웃풋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8비트짜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이 단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를 워드라고 한다고 했죠. 워드. 그러니까 요 램은 한 워드의 크기가 8비트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워드를 갖다가 128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28개 저장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하려면 몇 비트의 주소가 필요하죠? 2, 4, 8, 16, 32, 64, 128, 7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드레스는 7비트입니다. 램이니까 데이터를 읽을 때는 리드 신호를 갖다가 1로 놓을 것이고, 그리고 쓸 때는 라이트 신호를 1로 놓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펑션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리드, 라이트에 대해서 리드가 0, 라이트가 0이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1비트. 말하자면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동작도 안 하는 거죠. 라이트가 1이면은 라이트, 리드가 1이면은 리드인데 리드하고 라이트가 둘 다 1이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무정의 조건으로 되어 있죠. 둘 다 1이다. 1이다. 그렇더라도 리드입니다. 그리고 이 칩이 여기서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 이 칩이 enable,
동작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이네이블 되려면은 CS1하고 CS2가, 이제 CS1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고 CS2에는 위에 바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가 있으면은 0일 따위 이네이블이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1일 따위 이네이블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CS1이 1이고 CS2가 0일 때, 그때 이 칩은 동작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경우에만 데이터를 갖다가 읽거나 쓸 수 있고, 그리고 리드하고 라이트 신호가 둘 다 0이면은 칩이 동작하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이피더 상태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롬의 경우에는 램하고 달리 읽고 쓰는 게 없죠. 그냥 읽기만 하죠. 따라서 리드 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없습니다. 51258이라고 써있으니까는 한 개의 워드가 8비트라는 얘기고, 그런 워드가 512개가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512개를 저장할 수 있으려면은 512에 대한 주소는 2, 4, 8, 16, 32, 64, 128, 256, 512, 즉 9비트가 되는 겁니다. 주소는 9비트짜리가 되는 거예요. 역시 칩셀렉트 1, 칩셀렉트 2에 의해 가지고 칩셀렉트 1이 1이고 칩셀렉트 2가 0이면은 이네이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램하고 롬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는 리드 라이트 신호가 있느냐 없냐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뭐 가지고 있는 램이 뭐 4기가 또는 8기가, 뭐 16기가, 어떤 사람 32기가 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모듈 램을 몇 개 써요. 뭐 하나 쓸 때도 있고 2개 쓸 때도 있고 뭐 4개 쓸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듈 램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모듈 램에 여러 개의 칩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뭐 보통 이렇게 4개가 한쪽에 4개씩 양쪽에 이렇게 8개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5개씩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각각의 램 칩 요 하나하나가 바로 이 칩입니다. 하나하나가 요런 것이 여러 개가 모여 가지고 큰 용량의 메모리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램, 예를 들면 이게 뭐 4기가 램이다, 4GB 램이라면은 뭐 설마 요 칩 하나의 용량이 이게 128짜리는 아니겠죠. 예, 아마 이 램 칩 하나가 1기가짜리일 겁니다. 1기가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크기만 차이 날 뿐이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4기가 램이 있다. 그럼 그 4기가 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1기가짜리 램을 갖다가 4개를 붙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어떻게 붙이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요 128 곱하기 8 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뭐 어드레스가 좀 짧을수록 이해하기 편하니까 좀 짧은 어드레스 쓰기 위해서 128짜리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8짜리 램을 갖다 4개를 붙여가지고 램1, 램2, 램3, 램4 해가지고 이제 4개의 램을 붙여가지고 512짜리 램을 만들겠다. 즉 512 바이트짜리 램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4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맵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듭니다. 메모리 맵. 그래서 이 각 칩을 갖다가 램1, 램2, 램3, 램4가 차지하는 주소의 공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4개의 램을 사용했고 하나, 둘, 셋, 4개 램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돌리기 위해서 롬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28 바이트짜리 램 4개, 그리고 128이 아니죠 이거, 510입니다. 뭐 128에 상관없긴 해요 사실은요. 상관없긴 한데 어쨌거나 4개의 램과 하나의 롬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램 1에다가는 예를 들면 0부터 7F까지, 7F가 뭐예요? 127이죠? 127 까지의 주소를 갖다가 램 1에 할당합니다. 램 2는 0008, 0080, 즉 128입니다. 128부터 00FF, FF는 255죠. 그래서 255까지.
그리고 램3는 0100, 즉 256입니다. 그래서 017F까지 383까지예요. 그 다음에 램4는 384에서 0180, 384에서 01FF 511까지 주소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주소 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0이 가려져 있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림이 가려졌습니다. 자, 0부터 127까지라고 한다면은 0, 0, 0, 0, 0, 0, 0, 0부터 어디까지예요? 0, 0, 0, 0, 0, 0, 0, 0부터 1, 1, 1, 1, 1, 1, 1까지입니다. 1이 7개 있으면은 결국 2의 7승이잖아요. 2의 7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127이죠. 그럼 128은 1, 0, 0, 0, 0, 0, 0, 0이 그게 118이죠. 예, 0080, 즉 0080 이게 8이고 0이죠. 예. 그 다음에는 256, 256은 100000000이죠. 383은 10111111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아래 7비트는 00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1111까지 공통 영역이고, 그 다음에 8번째 비트, 9번째 비트에 의해 가지고 8번째, 9번째가 00이면은 빵빵빵빵부터 해가지고 11111까지 127까지 일 것이고, 그 다음에 01이면은 1 빵빵빵빵 해가지고 128부터 1, 11111 해가지고 255까지. 그 다음에 역시 89가 1, 0이면은 10 빵빵빵 빵빵빵빵부터 10, 111, 111까지가 요 배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 빵빵빵 빵빵빵빵부터 11, 111, 111까지입니다. 이게 511이죠. 그리고 롬의 경우에는 0200, 즉 001, 0000부터 뭐가 되는 거죠? 0011, 001, 1, 1, 1, 1, 1, 1, 1, 1, 1,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128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128만큼의 공간이 더 할당되는 것이죠. 그럼 잘 봐보세요. 결국은 각 램들이 사용하는 주소는 0부터 7까지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0은 없다고 치죠, 그냥.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그런데 8번째, 9번째 비트만 다르죠, 한마디로. 나머지는 빵빵빵, 빵빵빵빵부터 111, 111까지 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램1의 경우에는 8번째, 9번째 비트가 빵빵이고, 그리고 램2 같은 경우에는 8번째, 9번째 비트가 10이고, 3는 01이고, 4는 11이에요. 이걸 편의상 그냥 00, 01, 10, 11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롬까지 합쳐버리게 되면은 램1은 말하자면 000, 램2는 001, 램3는 010, 램4는 011, 그리고 롬은 1,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램이나 롬 칩이 동작이 되려면, 즉 이네이블 되려면은 CS1은 1, CS2는 0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롬도 마찬가지예요. CS1은 1, CS2는 0이어야지만은 이 롬이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롬을 접근해야 된다, 내가. 그럼 롬 주소가 나왔을 때, 이 롬의 주소 영역에 해당하는 이 값이 나왔을 때, 이게 주소가 나왔을 때 롬이 일단 이네이블 돼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램하고 비교해보면은 롬은 10자리 비트만 1이죠. 네, 그러니까는 10번 비트, 주소가 전체 16비트일 텐데 10번 비트에 대해서는 이게 1이면은 무조건 롬은 이네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것 같다가 CS2에 넣습니다. 낫게트 거쳐서. 그러면 1이면은 CS2가 0이 되니까 이네블 되겠죠. 그리고 롬이니까 당연히 읽기만 하겠죠. 그래서 읽기 신호에다가 읽기 신호가 나올 때 그 값을 CS1에 넣습니다. 즉 1을 넣는 거죠. 그럼 롬이 공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램 1에 있는 영역을 갖다 읽고 싶다 또는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9번 8번 갖다가 빵빵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즉 9번하고 8번을 갖다가 디코더를 사용해 가지고 어차피 00이냐 01이냐 10이냐 11이냐니까 디코더 사용해서 8, 9가 빵빵이면은 0이 1값이 되겠죠. 즉 CS1은 1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0번 비트는 0이겠죠. 0이니까 그 10번 비트를 갖다가 CS2에 넣어요. 그러면 여기만 1이고 0이죠. 나머지는 이거 0, 0, 0이니까 CS1이 다 0이어 가지고 동작 안 하고 요 램 칩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7비트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하나 읽히겠죠. 만약에 램 3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싶다, 그러면은 9번 8번이 10이죠. 즉 요것만 1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CS1이 1이 되고 CS2는 0이 돼서 램 3만 동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비트의 주소밖에는 램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메모리 맵을 우리가 만들어서 특정한 주소 비트를 갖다가 램에 연결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램에서 데이터를 읽을지 그걸 고를 수 있고 그거 갖다 우리가 주소로 매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메모리 주소 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모듈 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용량의 램칩을 갖다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뭐 4개 또는 8개 또는 16개를 묶어 가지고 한 개의 그 모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모듈 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용량 램 갖다가 대용량 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용량에 따라서 사용한 주소가 얼마씩 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메가라면은 주소가 20비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드레스가 하나의 칩에 들어오는 이 어드레스가 여기서 이제 7비트였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20비트가 되는 거예요. 1메가면은. 그리고 4기가면은 4기가면은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리고 16기가면은 34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작은 용량, 예를 들면 4기가, 여러분들 4기가 좀 익숙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4기가짜리 모듈 램이 있다. 그렇다면 보통 그거는 512메가짜리 램 칩을 갖다가 8개 붙입니다. 그래서 4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4기가 램 보게 되면 칩이 앞면에 4개씩 8개 붙어 있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12메가짜리 들어갔는데 512메가짜리는 그럼 요게 램이 하나가 512메가라면은 그러면 요 주소가 몇 비트겠어요? 예, 29비트입니다. 29비트짜리고 그리고 8개의 램1, 램2, 램3, 램4, 램5, 램6, 램7, 램8까지 8개의 램을 갖다 디코딩 하려면은 이 디코더가 2비트 입력이 아니고 즉 2 곱하기 4 디코더가 아니고 38 디코더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8개의 출력을 내보내가지고 각각의 CS1을 이네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38 디코더가 될 테니까는 이 디코더에 들어가는 입력은 3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 접근 비트는 주소 비트가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12메가짜리는 29비트가 되는 것이고 16기가 램이라면은 2기가짜리부터 8개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1기가짜리가 앞뒤로 16개가 붙어 있죠. 그랬을 경우에 16기가 전체적으로 34비트인데 2기가짜리는 31비트, 1기가짜리라면 30비트입니다. 그런 것이 8개 또는 16개가 있어가지고 8개면은 248, 3비트로 사용하는 디코더, 38 디코더 써야 될 것이고
16개를 썼다. 앞뒤로. 더블 사이즈다. 그러면은 디코더가 4 곱하기 16 디코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램 칩이 1기가짜리가 16개가 램 1부터 램 16까지 쫙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때 각각의 램이 할당하는 주소 공간을 배치해 놓은 이 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모리 맵 또는 메모리 주소 맵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모듈 램을 설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램칩을 갖다가 배치해서 그 각각의 램칩이 사용할 메모리 범위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 메모리 범위에 해당하는 칩이 실제로 움직이려면은 CS1하고 CS2 값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했을 때 CS1은 바로 디코더 값을 연결하는데 칩이 여러 개면 4개면은 2 곱하기 4 디코더가 돼야 될 것이고 8개면은 3 곱하기 8이 될 것이고 이 램칩이 16개면은 4 곱하기 16 디코더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램과 롬을 구별할 때는 요 리드 신호에 의해 가지고 연결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최상위 비트 그것만 가지고 최상위 비트를 가지고 이게 1이면은 롬 아니면은 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듈 램 설계하는 사람들은 일단 바로 이 메모리 맵 메모리 주소 맵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 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몇 개의 칩으로 어떤 용량의 몇 개의 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모듈 램 판이 되느냐 하는 걸 알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강국 중에 하나죠. 뭐 딴 데 가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가보면 돼요. 그냥 삼성전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에 레퍼런스 링크가 적혀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그 모듈 램에 들어가는 칩, 이게 바로 그 칩의 번호예요. 모듈 램 번호가 아닙니다. 모듈 램에 붙어 있는 칩의 번호예요. 이 칩의 번호를 볼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K4,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삼성전자의 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그러면 이제 이거 DDR4를 보통 얘기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건 따로 이제 번호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번호 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K4AA G085WB MTRT라고 하는 그러한 파트 넘버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6기가 비트짜리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램에 이런 것이 8개 붙어 있다. 그러면 16기가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8개 붙어 있으면. 양쪽으로 붙어 있으면은 32기가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칩 하나는 16기가 비트입니다. 비트고 내부적으로는 2기가짜리가 8개가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칩 안에서도 다시 또 이런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게 8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모가 더 있어가지고 2기가짜리 칩이 칩 안에 2기가짜리 칩이 8개가 들어가지고 여기 하나의 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칩이 예를 들면 4개 아니면 8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구성, 칩의 내부의 구성은 여기 보는 것처럼 2기가 비트짜리가 8개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서 한 개의 칩 패키징이 된다는 것이죠.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네요. 2400 Mbps 짜리고 뭐 더 빠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3200짜리도 있죠. 동작 전압은 1.5짜리고 동작 온도 이거 자세히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0도에서 85도까지 무슨 말이에요? 영하되면은 이 반도체 즉 램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작 안 해요. 여러분들 휴대폰 뭐 한겨울에 바깥에 꺼내놓고서는 갑자기 배터리가 죽는다 뭐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 그런 현상을 보고서는 전화기 좀 똑바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드냐 라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반도체가 이래요. 반도체가 이런 거 어떡합니까? 원래 영화에서 동작 안 합니다. 원래. 군대 가보니까는 영화에서도 무조건 동작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수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반도체들이 있죠. 그런 거는 영하 뭐 한 30도에서 동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게 되면은 군에서 작전할 때 휴대폰 많이 쓰죠. 근데 그 휴대폰이 물론 스마트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중요한 작전에서 장교들이 사용하는 폰은 뭐예요? 투지폰이에요. 근데 투지폰인데 그 구닥다리 투지폰인데 군에 납품되는 그런 투지 휴대폰, 요새 쓰지도 않는 그 정말 공짜로 줘도 안 가지는 그런 투지 휴대폰을 갖다가 대당 뭐 8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걸 딱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역시 군 납비는 어쩔 수 없구나. 아직까지 참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가격입니다. 왜냐고요? 특수 목적의 반도체와 특수 목적의 부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부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군납용 그 투지폰에 들어가는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삼성 갤럭시 중에서도 이제 군납하는 거 있죠. 그런 갤럭시에 들어가는 램들은요 영하 30도에서 동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은 어림도 없어요. 예, 영하에 들어가면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써보면 바로 죽진 않죠. 조금 있다 배터리 나가죠. 그거 배터리 나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하면요. 배터리 나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칩과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CPU까지 이 녀석들이 동작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보이죠. 배터리 나간 거 아닙니다. 반도체가 동작범위 바깥으로 갔기 때문에 반도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적어도 공대생이면은 무식한 소리 안 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영도에서 85도 사이에 동작을 하고 그리고 패키지는 이제 BGA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GA라는 건 뭐냐면 칩 그 바닥에 그 동그란 돌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게 모듈램에 기판이 납땜이 된 형태라는 뜻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칩 번호마다 용량이 같더라도 패키징이 다르거나 동작 속도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속도가 크게 세 가지 나오죠. DDR4 같은 경우는 2400, 2666, 3200 이 세 가지 나옵니다. 이게 제일 비싸고 이게 제일 싸죠. 대개 세 개 세트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낮은 거.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그 스피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칩 위에 써 있는 번호 있죠. 이렇게 번호 써 있죠. 여기 요 번호 잘 읽어보게 되면 여기 바로 뭐 K 뭐 A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 번호를 보면은 어느 칩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DDR4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아마 16기가나 32기가짜리라면 분명히 요 번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뭐 4기가짜리나 8기가도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 있어요.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스피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컴퓨터공학과라면은 그래도 명색이 컴퓨터 전공을 하는 전공자라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칩 번호만 보고도 이게 어떤 램이고 몇 기가짜리 용량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명색이 컴공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뭐 모듈램 뽑았는데 모듈램이 이게 아래 위도 제대로 못 끼운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컴공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나라 메이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자주 활용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램 구성을 얘기하고 이제 램 종류를 얘기할 때 우리 모듈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거의 뭐 DDR4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DDR4 이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의 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많이 봤던 뭐 SD램을 비롯해 가지고 뭐 EDO램, 뭐 FP램, 뭐 패스트페이지라는 뜻이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램 자체도 하나의 칩으로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칩이 뭐 이게 뭐 DIP냐 뭐 SIPP냐 하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칩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핀을 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CM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 양쪽 앞뒤로 붙어 있으면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이제 림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쓰지만 노트북에 쓰는 그 조그만 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형 DIM이라고 합니다. 즉 SODIM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많이 쓰죠. 노트북이나 뭐 아니면 이제 프린터 같은데, 라우터 같은데 많이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D램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FP, 요거죠. FP램, EDO램, 뭐 EDO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뭐 SD램 같은 거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PC에 쓰고 있는 건 DDR램입니다. 듀얼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 그 데이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EDO램이기 때문에, 즉 익스텐디드 데이터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램이기 때문에 이제 듀얼 그 데이터 레이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DR1이냐, 2냐, 뭐 3냐에 따라 가지고 또 SD램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램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 인터페이스 핀 수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DDR1 같은 경우는 184 핀인데 DDR2나 3 같은 경우는 240 핀이에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전혀 안 되죠.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이런 그 D램, 모듈 램의 패키징, 구성 같은 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DDR4램 있죠. 대부분 이제 인텔 코어 IC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 DDR4를 쓸 텐데, 아니면 뭐 AMD CPU 쓰는 사람은 아직도 DDR3 쓰는 사람도 있죠. DDR4도 있습니다만은 3 쓰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DDR3하고 4가 한번 딱 대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것도 아마 괜찮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